안녕하세요. 아동복지론 6주차입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의 이해, 그리고 아동복지의 발달과 기본 전제로서 지난주까지는 아동복지 정책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근거로 아동복지 실천 분야가 어떻게 있는지 첫 번째로 보육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보육사업은요, 보육의 이해, 그리고 보육사업의 현황, 보육사업의 개선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보육의 이해, 첫 번째로서 보육의 개념 볼게요. 초기 보육은 타가나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선별적인 개념, 꼭 필요한 아동,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적인 개념으로 보육을 했다면 현재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로서 보편주의적인 관점, 누구나 영유하면 누구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다. 가정에서 양육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는 아동 및 여성과 가족의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 및 통합, 국가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이를 키우겠다, 아이만 낳아준다면 어디는 돈을 얼마를 주겠다, 집을 주겠다. 지금 정책들이 아주 공약들이 날이면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너무 아이가 없어서. 국가가 유지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국가와 사회 유지 발전 및 통합과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의 의의를 보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동 발달과 아동 복지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부모는 부모 및 가족 복지에 기여를 하며 사회는 사회 및 국가의 안정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지원하는 것 그 자체, 그리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 자체, 아동이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가정이 건강하면 이 사회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보육의 의의가 이렇습니다. 보육의 중요성을 보면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필요성 증가, 이제 맞벌이가 아니면 가정이 집도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꼭 재물적인 거, 경제적인 게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딸도 하고 싶은 만큼 교육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아이만 기른다.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자기 잡이 없다. 이러면 저도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리 딸이 나름대로 배운 것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재능을 또 사회에 이렇게 발현함으로써 또 얻는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나름대로 서게끔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려면 보육이 날로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의 수요도 증가, 여러 요인으로 예전 같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정 어머님이 또는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셨다면 지금은 시어머님들도 노년에 또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또 노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리고 NIEER 재단 연구 결과는 국가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에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익으로 사회에 되돌아온다. 그쵸? 보육을 그때 잘 해줌으로써 여성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가정이 건강하게 되니까
둘이 또 버는 경제력에 있어서도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투자 대비 높은 수익으로 되돌아오니까 보육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로 보육의 대상은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 그리고 주로 0에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방과 후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12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육 유형은 한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지요. 지역 주민의 자녀를 정원의 50% 이상 보육해야 되고 상시 영유아가 11인 이상 보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렴한 보육비,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이제 높게 있고요.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죠.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개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입니다. 영유아 21인 이상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에 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늘어나면서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곳으로서 평가 제도를 통한 보육 서비스 질을 이제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은 평가제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미만이 있는 곳이고요. 보육교사의 자질, 가정보육의 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제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직장 어린이집이고요. 기혼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로서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시 설치해야 하고 2016년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일하면서 아이가 궁금하고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나 특히 점심시간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그죠?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오기도 좋게끔 그렇게 이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 협동 어린이집 이것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한 6가지로 우리나라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사업 현황 첫 번째로 보육의 역사 볼게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근대화 이후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1950년 내까지 이제 임시 구호적인 성격 프로그램이 운영된 거예요. 그리고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1968년 아동복리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어린이집이라 칭하였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어린이집에 시설 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취업모의 증가로 빈곤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자 1978년 보건복지부는 타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어린이집 입소 대상을 일반 아동으로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어린이집, 농번기 타가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유아원이 모두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되었고요.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정책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이제 이때서부터 영유아 보육교사가 너무 부족하게 돼서 그야말로 뭐 한 3개월만 교육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고 그랬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을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 개념은 전통적인 가정 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에 따라 보육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 및 유아로 한정하였고요. 이는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 제도와 구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보육 관련 정책은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인 새싹 플랜, 그래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를 이제 하였고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아이 사랑 플랜 6대 추진 과제를 이제 이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 새싹 플랜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 보육 환경 조성, 보육 서비스 관리 체계 강화, 이 새싹 플랜서부터 이제 나라가 주목하게 된 것은 저출산으로 일본의 엔젤 플랜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일본에서 먼저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6년 저출산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시기로 새싹 플랜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2009년 아이 사랑 플랜 6대 추진 과제를 보면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 체계 효율화, 보육 사업 지원 체계 구축. 이제 이때서부터 영유아 보육을 뭐 통합하느냐, 영유아 교육을 통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와 교육부와 중첩되는 그 영역이 있고 이 시대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5세서부터 만 3세서부터 5세까지 유치원 연령도 어린이집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보육시설의 질 관리, 그래서 보육교사 교육에 굉장히 힘을 기울인 그런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를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09년 아이사랑 플랜 6대 추진 과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다양화하여서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거, 둘째는 다문화, 장애아동, 맞벌이 가구 등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세 번째는 보육 프로그램 개선과 평가 인증 활성화, 취약 지역에 대한 국공립 및 소규모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육 인력 양성, 그리고 재교육 및 자격 취득 요건 보완 등을 통한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다섯 번째로서는 아이 사랑 카드 정착,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보육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체감도도 이제 제고하는 거였고요. 여섯 번째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서 어린이집 또는 부모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2017년서부터 이제 현재인데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했고요.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첫 번째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두 번째는 보육체계 개편, 세 번째는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네 번째는 부모의 양육 지원 확대로 이렇게 4개의 분야입니다. 자, 이 도표와 같이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보면 비전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이죠. 그래서 4개의 목표. 첫 번째로는 공공성 강화. 그것을 위해서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하는 거,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하는 거,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체계를 개편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표준 보육 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세 번째로는 보육 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이제 보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 세 번째로서는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런 거죠.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전문성 품질을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정 처우, 저렴하면 좋은 인력이 오겠습니까? 월급이 적은데, 그쵸? 적정 처우를 보장해야 되고,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상시적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서 보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그리고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데,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지원.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 보육 지원 개선을 통해서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기반을 보면 지원 기관 기능을 개편해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이제 실행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육 사업의 현황을 볼게요. 그동안 정부의 보육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국한되어 왔어요. 그러나 최근 육아 지원 정책의 관심이 시설 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 외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세로맞이 플랜 2010년에 발표하였고요. 이어서 2010년에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세로맞이 플랜 2015년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세로맞이란 저출산 극복을 통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회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세로맞이 2015년 그 플랜에는 임신, 출산서부터 자녀 양육까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영유아기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령기 이후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가임기 및 임산부의 모성 건강 지원과 자녀 양육, 부모의 고용 환경 개선, 그리고 다자녀, 가정 및 자녀 입양 가정 등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직장 여성을 위한 출산 장려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누리가정을 개정해서 국가 수준 공동가정으로서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지금 채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특히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을 아직 교육을 못 받으신 원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한참 이제 누리과정, 개정된 누리과정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서부터 이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2019년도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하는데 이거는 국가 수준 공통교육 교육과정으로 3, 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으로, 유치원에서도 이 개정 누리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육사업의 개선 방안을 보면 지금까지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래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보육 정책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다. 그 원인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과 질의 문제이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 및 질의 문제와 함께 시설로의 접근성,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런 거 외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을 OECD, 그 영유아 보육정책의 제안을 토대로 논의해보면 첫 번째로 영유아 발달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회통합, 가족복지,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포괄적이고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다루어야 하겠죠. 그리고 아동 및 가정의 빈곤 감소는 성공적인 영유아 보육과 보육체계를 위해 선행 조건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부는 가족 빈곤을 감소시키고 영유아에게 인생에 있어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사회 및 노동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 예시 든 것과 같이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센터가 운영하여 이제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빈곤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증진, 모성 건강 증진,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와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 발달 지원 및 학습 능력 지원을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제가 또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드림스타트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제가 아동 정책과 그 복지 관련 서비스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뭐 느낀점을 간단히 쓰는 것을 기말 페이퍼로 했잖아요. 이런 거 드림스타트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제가 사이트로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어떤 데이고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그런 것들을 레포트로 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요.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 복지 확대로 교육 취약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학교 내에 교육 복지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여기서는 학생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와 이제 연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또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된 사업 내용은 기초학력 확보, 그리고 학습 결손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 지원,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체험 및 심리 정서 프로그램 지원, 출발점 평등을 위한 보육 및 영유아 교육 지원,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보육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의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육 지원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특수 어린이집 지원 등이 더욱 더 많이 필요하다. 자, 보육사업의 개선 방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OECD 영유아 보육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영유아 보육 정책 Starting Strong 2, 건강한 출발 2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영유아 보육 관계자들이 고려해야 할 10가지 정책 선택을 제안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보육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그러면 OECD 그 영유아 보육 정책의 10가지 고려할 상황들을 보면, 국가가 영유아 보육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보육 체계와의 대등한 파트너십, 특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인 접근,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 투자, 서비스 질 향상과 보장을 위한 참여적 접근, 교직원 교육과 근로조건, 그리고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와 평가 등의 중요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 방향을 이제 하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 거를 봤더니 이 저자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개선 방향을 저희한테 논의한 거예요. 보육 사업의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의 제공을 보면, 현 정부의 보육 정책은 수요자 중심 보육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어린이집 중심의 지원에서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 정책으로 개편하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욕구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미숙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가정 내에서 적절한 양육이 힘든 상황이므로, 다문화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통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또 하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장애 아동 보육 환경과 보육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영국의 보육 지원 정책을 보면 보육 지원은 영유아 보육에 한하고 있고요. 공립인 경우는 정부가 부담해 주는데 저소득층에만 부담을 주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요. 어린이집 이용료의 70%를 세제에서 상환하는 건데 그것도 맞벌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을 보면 아동세액 공제이고요. 근로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유자녀 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1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데요. 첫째는 주당 16파운드, 둘째는 주당 10파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 보육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인데요. 지방정부 부담은 약 50% 부담을 하고 있고 부모는 약 24% 부담하고 있으며, 무상유치원 보육에서 특히 방과 후 휴일 방학 동안에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은 근로소득 보전 체제인데요. 근로소득 보전 체제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 빈곤층에게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됐어요. 그래서 근로연계 복지 성격을 띠는데요. 이 근로소득 보전체제를 약자로 하면 EITC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한 후 나라가 설정을 한 거예요.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으로는 신생아 1명당 0-3세에는 월 160유로, 출산 보너스로 800유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데 두 자녀일 때는 월 113유로, 세 자녀일 때는 월 258유로, 네 자녀일 때는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육지원 정책의 경우는 보육지원은 3에서 6세 보육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모 부담이 약 16에서 20% 부담이 있고요. 양육비 지원은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은 자녀 세금 공제 최대 3,648유로가 되고요. 아동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아동 보육 상환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아동 보육 보조금으로서 중산층 가정에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은 근로소득 보전 세제를 하고 있고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데요. 출산 지원금은 842달러, 그 다음에 13세 이하에는 월 474달러, 13세에서 15세에는 월 257달러, 16세에서 18세는 월 47.3달러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보육 지원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공립인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사립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세제 지원은 아동세액 공제로서 근로소득 보전 세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미실시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아동복지가 많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저소득 아동에게는 아주 100%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보육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제 지원을 보면 조세 및 연금 제도가 이제 개선되었는데 아동 부양 공제 제공이 있고 육아휴직 중 보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12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까지는 월 5,000엔, 셋째 이상은 월 1만엔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으로서 그래도 엔젤 플랜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죠. 보육 지원은 다른 나라랑 선진국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죠? 1. 협동 어린이집, 2. 국공립 어린이집, 3.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그쵸? 1번 협동 어린이집. 자, 두 번째 문제. 어린이집, 농번기 타가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유아원 이런 명칭이 모두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된 법은 1번 아동복리법, 2번 유아교육진흥법, 3번 영유아보육법, 4번 새싹플랜 뭐죠? 그쵸? 2번 유아교육진흥법. 자,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이 실시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네, 2014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죠. 우리나라 보육의 대상은 0세서부터 만 3세까지.
0세서부터 만 4세까지, 0세서부터 만 5세까지, 0세서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어떤 걸까요? 네, 4번이죠. 우리나라 보육의 대상은 주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나요? 4년, 5년, 6년, 7년. 그쵸? 5년마다 보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